낭비라고 생각되면서도 편리해서 무심코 쓰게 되는 물건이 있다. 가령 물에 잘 녹아서 변기에 그냥 버릴 수 있는 물티슈 같은 것. 또 하나가 퀴클 와이퍼라는 이름의 청소도구다. 나는 마룻바닥용을 쓰고 있는데 이걸 사고 나서 방 청소를 하는 횟수가 늘었다. 막대기 끝에 일회용 종이를 끼워 청소하도록 조립된 이 청소기는 진공 청소기를 사용하기 여의치 않을 때 조용하고 간편하게 쓱쓱 바닥을 닦을 수 있는 편리한 도구다. 하지만 이걸 사용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다. 청소를 마치고 일회용 종이를 버리는 순간 쓸데없이 자원 낭비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떳떳지 못한 기분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변기 속에서 소용돌이 치며 흘러내려가는 티슈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35살의 나는 낭비에 대한 죄책감과 편리함의 유혹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린다. 우리 엄마로 말할 것 같으면 절약하는 방식이 워낙 독특해서 가끔 주변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한다. 예전에 가족들끼리 핫플레이트에 고기를 구워 먹었을 때의 일이다. 우리 식구, 그러니까 아빠와 엄마, 나, 여동생은 일요일 밤마다 요리를 해먹었다. 그날은 다들 푸짐한 고기와 채소로 배불리 식사를 마쳤고 이제 불을 끄자는 엄마의 호령에 저녁 식사가 완전히 끝났다고 모두 생각했다. 문제는 핫플레이트는 전원을 내려도 금방 식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서서히 식어가는 열기가 못내 아까웠던 엄마는 불현듯 일어나 식빵을 한 장 꺼내 핫플레이트 위에 얹었다. 남은 열로 이거라도 구워야겠어. 엄마의 한마디에 나와 여동생은 어안이 벙벙했다. 이미 배가 터질 것 같이 부른데 식빵이라니. 더구나 남은 열기로 데워봤자 바삭해지기는커녕 미지근하고 눅눅한 빵이 될 게 분명했다. 뭐야 그게 맛없어 보여. 날들의 타박에도 엄마는 그래? 하고 대꾸할 뿐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마치 입가심하듯 식빵을 먹었다. 식빵 안이 떠오르는 에피소드가 또 있다. 팥소가 잔뜩 들어간 생과자를 선물 받았을 때의 일이다. 빵에 비해 팥소가 너무 많아서 나는 반 정도만 먹고 내려놓았다. 엄마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엄마는 남긴 과자 속의 팥소를 식빵에 발라 먹었다. 아마도 엄마에게 절약과 식빵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가 보다. 이런 엄마에게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고향집에 드디어 퀴쿨 와이퍼가 등장한 것이다. 유통이 극심하던 시기에도 거르지 않고 꼬박꼬박 걸레질을 하던 엄마도 편리함의 유혹에 넘어간 모양이었다. 다만 나와 다른 게 하나 있다면 엄마는 일회용 종이를 양면 다 사용한다는 것이다. 혹은 일회용 종이 대신 버릴 옷감을 물에 적셔 끼워 사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똑같은 제품도 아줌마가 사용하느냐, 아가씨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쓰임새도 달라지는 것 같다. 엄마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물건은 뭘까? 귀금속? 화분? 땡! 아마 밀폐용기일 것이다. 나의 고향집엔 여러 가지 색깔, 갖가지 모양, 다양한 크기의 밀폐용기가 선반에 차곡차곡 쌓여 있다. 이것들은 마치 테트리스 게임의 블록처럼 빈틈없이 수납되어 있는데 테트리스와 다른 점은 다 모여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엄마의 주방은 그야말로 밀폐용기 전시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어본 적은 없지만 냉장고 안에 있는 용기까지 합하면 50개는 훌쩍 넘지 않을까 싶다.
세상의 아줌마들은 밀폐 용기를 몇 개나 갖고 있을까? 문득 궁금하다. 아이들은 유독 어른의 행동 하나하나를 부러워할 때가 있다. 내 경우 어릴 적 아줌마들끼리 길거리에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이상하리만치 동경했다. 왁자지껄 수다를 늘어놓는 동네 아줌마들이 더없이 즐거워 보였던 것이다. 또 부럽게 여긴 것이 하나 있었는데 이웃끼리 뭔가를 나누는 걸 볼 때였다. 각종 먹을거리가 담긴 밀폐 용기를 주고받는 모습이 재미있으면서도 신기했다. 어머나 정말 고마워요 하고 기쁜 듯이 그릇을 받아드는 엄마를 보면 내 가슴은 기대감에 부풀어 오르곤 했다. 저게 뭘까? 이웃 아줌마가 돌아간 뒤 후다닥 부엌으로 뛰어가 보면 죽순을 넣어 지은 밥이라든가 데친 톳 등이 있었다. 대개 아이들이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음식뿐이었다.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집집마다 반찬 따위를 주고받는 모습이 하도 재밌어 보여서 나도 어른이 되면 꼭 해봐야지 생각하곤 했다. 이웃집 그릇을 돌려주러 가는 건 당연히 아이들의 몫이었다. 옆집에 갖다 주라며 엄마가 내미는 밀폐 용기를 보면 꼭 경단이나 밑반찬 등의 답례 음식이 들어있었다. 어린 나는 가끔 이렇게 묻기도 했다. 아무것도 안 넣고 돌려주면 큰일 나? 그럼 엄마는 웃으며 큰일 날 건 없단다 라고 대답했지만 어린 마음에 난 분명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했다. 배달 심부름을 시킬 때마다 엄마는 늘 별거 아니지만 맛있게 드세요 라고 전하라고 시켰다. 하지만 그런 어른들의 언어를 쓰기가 부담스러웠던 나는 항상 모기만한 소리로 이거 저희 엄마가 하고 돌아서기 일쑤였다. 그럼 이웃 아줌마는 그런 나를 붙잡아 세우고 또 다른 용기에 다른 음식을 채워 건네줬고 그걸 들고 집에 가면 엄마는 너 또 받아왔니? 하고 웃어서 나를 멋쩍게 했다. 이젠 이웃끼리 음식을 주고받는 관행은 확연히 줄어든 것 같다. 혹여 무언가를 주더라도 돌려줄 필요가 없는 일회용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엄마는 언제까지나 밀폐용기 사용을 고수한다. 지금도 엄마의 식탁 위에는 열댓 개의 반투명 용기가 줄지어 놓여 있다. 그런 엄마의 식탁은 세련되진 않아도 보고 있으면 따뜻한 정이 느껴진다. 어버이날, 크리스마스, 생일. 나는 한 해에 최소 3번은 엄마에게 선물을 보낸다. 주로 구두나 모자, 머플러, 가방 등 몸에 착용하는 액세서리를 보내는데 사실은 슬슬 선물할 품목이 줄고 있다. 게다가 여동생까지 자주 선물을 하니 똑같은 선물이 겹치기도 한다. 같은 해 생일날에 나와 여동생이 구두를 사줬을 때 엄마는 구두 위에 구두를 신을 수도 없고 하며 웃었다. 엄마는 어떤 선물이든 기분 좋게 받는다. 똑같은 선물이라도 받았을 때 크게 기뻐하는 사람에게 다른 선물도 계속 주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인데 남의 호의를 마냥 기쁘게 받아들이는 건 쉬운 듯해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자신의 스타일과 맞지 않은 선물을 받았을 때 이건 내 취향이 아닌데 하고 말하고 싶어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아빠는 마음에 안 드는 선물을 받으면 거침없이 불만을 토로했다. 난 이런 색깔 안 맞아. 아빠는 이런 거 안 하는데. 무슨 선물을 해도 이렇게 불평뿐이니 우리 자매는 점점 아빠에게 선물하고 싶은 의욕을 못 느꼈다. 그런 아빠도 엄마에게 선물하는 걸 좋아하는 듯하다. 밖에서 친구들과 내가 게임을 하고 들어오면
그리 많이 따지 않았어도 현관문을 열자마자 5,000엔이나 10,000엔을 탁 건네준다. 엄마는 그럴 때 어머나 좋아라, 여보 고마워요 하고 얼굴 한가득 웃음을 머금는다. 그럴 때 엄마는 천생 여우다. 이런 엄마도 과거에 딱 한 번 내 선물을 받고 기뻐하지 않은 적이 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였을까? 어버이날에 앞치마를 사서 선물했더니 엄마는 정색을 하고 이렇게 말했다. 엄마한테 살림 좀 열심히 하라는 거니? 분명 엄마는 그때 일을 기억하지 못할 테지만 어린 내게는 그 일이 적잖은 충격으로 다가왔다. 어버이날에 엄마에게 작은 기쁨도 안겨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그렇게 창피할 수가 없었다. 그 앞치마는 엷은 노란색 바탕에 가슴께에 꽃무늬가 있었다. 꽃무늬를 좋아하는 엄마가 아주 기뻐할 거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결국 엄마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생각에 후회와 상처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하지만 다음 날 엄마는 그 앞치마를 입고 밥을 차렸다. 색깔이 예쁘구나. 빙그레 웃으며 그렇게 말했지만 난 엄마가 그 앞치마를 두를 때마다 도망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다. 그 후로 엄마에겐 반드시 목걸이나 장갑 등 외출할 때 필요한 장신구만 선물하곤 했다. 그렇게 10여 년 넘게 선물을 했으니 이젠 선물할 일이 있을 때마다 고민이 길어진다. 엄마 선물 고르느라 며칠씩 고민하는 딸이 또 있을까? 아무래도 난 엄마를 너무 사랑하나 보다. 남자였다면 마마보이 취급을 받았을 게 분명하다. 엄마의 엄마, 즉 나의 외할머니는 얼마 전 86살의 나이에 돌아가셨다. 오랜 기간 병상에 누워 지낸 외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알츠하이머였기 때문에 대화다운 대화를 나눠본 지가 아주 오래되었다. 게다가 난 도쿄에 와서 떨어져 지냈기에 외할머니의 부고 소식을 들었을 때도 크게 실감이 나지 않았다. 외할머니를 집으로 모셔올 거야. 엄마가 당신의 의견을 그토록 단호하게 주장하는 모습을 나는 그날 처음 보았다. 엄마를 그렇게 만든 것은 외할머니의 심상치 않은 전화 목소리였다. 엄마의 고향인 후쿠이현에서 홀로 살고 계셨던 외할머니는 어느 날부턴가 툭하면 사는 게 적적하구나라고 수학의 너머로 말했다고 한다. 한평생 고든 심지로 사신 분이 그런 말을 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니라며 엄마는 당장 고향으로 달려갔다. 아마도 그 무렵부터 외할머니의 병이 진행되기 시작한 것 같다. 엄마가 외할머니 댁에 도착해 보니 부엌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둔 주전자 속의 물이 바짝 쫄아 있었다고 한다. 집으로 돌아온 엄마는 지금 당장 외할머니를 집으로 모시겠다고 가족 앞에서 선포했다. 엄마는 외동딸이었으므로 외할머니를 모실 사람은 당신뿐이었다. 가족들의 의향을 단 한 번도 묻지 않는 엄마의 태도가 무척 결연하고 낯설어 보였다. 평소에 부드럽고 온화한 엄마와는 전혀 딴판이었다. 외할머니가 우리 집으로 오고 몇 개월 뒤 나는 정식으로 일러스트레이터 준비를 하기 위해 직장을 관두고 도쿄로 떠났고 여동생은 집 근처 아파트로 독립을 했다. 그리고 얼마 뒤 외할머니의 병환이 급속도로 깊어지면서 집안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다. 엄마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외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다. 좀처럼 식사를 하지 못하는 외할머니 옆에서 느긋하게 기다려 주었고 욕창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자세를 바꿔주었다. 일주일에 몇 번 노인 복지 서비스의 도움을 받는 것 외엔 모든 일이 엄마 혼자만의 몫이었다. 이미 병환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외할머니를 수발해야 한다는 의무감은 아마도 엄마의 어깨를 서서히 짓눌렀으리라.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에도 엄마는 원래 튼튼한 체질인 양
웃음을 잃지 않았다. 그런 엄마의 강인한 태도에 나는 항상 응성만 부렸고 외할머니 수발 한 번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다. 가족들에게 외할머니를 모셔오겠다고 선포할 때 엄마의 표정이 그토록 결연했던 것은 어쩌면 훤히 보이는 고생문 앞에서의 굳은 결심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다. 큰 고생 없이 밝게 자라와 편한 것만 좋아하고 입만 살아있는 두 딸에게 엄마는 애초에 큰 기대를 품지 못했을 것이다. 엄마가 늘 농담처럼 하던 말이 있다. 외할머니보다 내가 먼저 죽으면 안 되니까 힘을 내야지 어쩌겠니? 지나고 보니 아빠도 나도 여동생도 다들 엄마에게 응성만 부렸다. 아주 오래전에 해준 엄마의 말을 나는 지금도 이따금씩 떠올리는데 그럴 때면 가슴이 먹먹해진다. 외할머니 장례식에서 엄마는 목 놓아 울었고 시간이 흐른 후 엄마의 얼굴은 다시 예전처럼 평온해졌다. 자식된 도리를 아낌없이 다한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담담하고 고요한 얼굴이었다.